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진행자 강도현입니다. 긴급 진단 서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논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니네가? 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이태경 대표님이 생각보다 숫자로 이렇게 백업을 하시면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아주 강합니다. 데이터에 강하시고 실제로 그 진단을 잘 하신 적이 많아요. 맞춘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위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이태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네, 우리 남기혁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토지자연구소의 남기혁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뭐 이렇게 그 시국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깔쌈하게 아파트 가격 딱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 가격은 사실 온 국민이 전문가라 가지고 이게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가라는 얘기를 아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태경 대표님의 또 독특한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어떤 요인들 좀 최근의 트렌드 맞물려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모든 미디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칭타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부동산 요즘엔 유튜버가 엄청 많잖아요.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정말 많더라고요. 배기 싫어.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맨날 수급을 얘기해요. 수급을.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방향성 아닙니까? 장래 방향성인데 맨날 공급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맨날 공급이 모자란데 뭐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10년 전, 뭐 20년 전에도 계속 공급 부족. 아니 그게 따지면 뭐 2012년, 13년이 서울 아파트 바닥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공급이 많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제 거짓말하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나눠봐야 되잖아요. 공급이 그 총량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축가 그 아파트만 얘기를 하죠. 구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급이라고 말하면 맨날 이제 신축 아파트만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합쳐야 되죠. 신축하고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총 공급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요인데 수요는 사실은 그건 뭐 일종의 고무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일종의 투기 심리라고 하는 게 전염병처럼 창궐하잖아요. 그랬다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기억을 안 하는데 2012년, 13년이 서울 아파트 대바닥이었어요. 근 한 10여 년 이상 놓고 보면 그때 강남의 그 아파트들 평당 3천만 원짜리 많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어지간한 데는 3천만 원 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안 샀어요 아무도. 왜 안 샀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때는 수요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수요로 얘기하는 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실수요랑 투기 수요를 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그쵸?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성장률, 소득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 이런 게 중요하겠지. 고용의 질 이런 게 당연히 소득이 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의 질이 좋고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집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수요 요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인 거고. 그다음에 하나 있는 게 수급인 거예요. 수급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공급에 대해서 또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융 대책, 대출 얼마나 할 거냐, LTV, DTI.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쓴 일이 얼마나 많고 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격에. 그러니까 그거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수급이라는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네. 자꾸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하죠. 문제인 예, 예, 거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갑자기 긴급 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사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네, 가격 상승이 확 꺾였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올해 네. 초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더니 지금 또 다시 네. 언론과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뭐 지금 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서울 아파트는 언제나 지금이 바닥 이거죠. 예, 예, 예. 오늘이 바닥 이겁니다. 네, 그래서 6, 7월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현실이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맞습니까? 그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9.13 대책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9.13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하고 가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일종의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사실 거래량이라는 게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야 이 가격이 의미가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거래량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2018년 예, 거래량이 2017년 거래량보다 2018년 거래량이 줄었고요. 네. 예, 평균 내보면 그 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이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때 10,000건 이상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9.13 예, 대책을 낸 기억하실 거죠. 거예요. 작년에 7월, 8월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폭등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정말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크게 세 차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때가 가장 그 상승 폭이 가팔랐어요. 작년 그두 여름이 달. 예 7월 8월 이때가 가장 가팔랐는데 9월 달까지 일부 들어가죠. 그랬는데 9.13 대책이 이제 뭐 부랴부랴 나왔죠. 그리고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급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1월, 12월 이때 되면 1,000건대도 떨어져요. 1,000건. 예, 거의 그게 최저점이고 그러니까 만 건에서 1,000건으로. 거의 역사상 최저점 수준 떨어지죠. 그리고 올 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싹 사라진 거죠. 모든 사람이 갑자기 얼음. 예. 네. 그래도 그럴 게 얼음.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을 레버리지를 확 잡아놓으니까 예, 그랬으니까 또 보유세도 약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가격은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떠냐면 가격도 서울의 이제 다른 아파트들은 아니고요. 랜드마크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강남에 관심이 많으니까 강남이나 이제 마용성 우리가 말하는 마포 용산 성동구 이쪽에 랜드마크 아파트들 예컨대 이제 마레포라고 하죠. 마포레면 푸르죠. 이런 게 평당 한 14억 10억 찍었었거든요. 32평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빠졌고 강남에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강남이나 송파 같은데 서초 이런 데가 아주 많은 경우는 25%까지 빠진 게 있었어요. 25%는 상당히 빠졌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건데 빠졌다가 근데 이제 이게 봄부터 스멀스멀 또 슬슬. 네, 스멀스멀 다시 이제 기운을 회복하기 기울어요. 시작해서 거래량도 좀 붙고 그렇다고 무슨 뭐 10,000건 이렇게 다시 회복한 건 아니고요. 몇천 건씩 이렇게 점점 경향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4월부터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되면 꽤 많이 회복을 했고 한 8,000건이 넘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8,000건. 네, 7월 되면 그랬고 가격은 전고점을 회복하죠. 예, 전고점을 회복.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올 봄부터 여름까지 아무튼 시장이 좀 이렇게 기운을 차리는 듯한 느낌. 물론 18년에 비해서는 훨씬 기운은 떨어졌지만 네. 그건 완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정도의 폭발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9.13 대책 이후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운을 확실하게 보인다. 좀비처럼 계속 되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18년 7월, 8월 그 가격을 지금 회복한 상태. 네, 전고점을 예. 회복하고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건데 이게 주식에서도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추세선이라 그러잖아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할 거냐,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확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갈 텐데 뭐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장기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무슨 뭐 외계 것처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인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변수도 되게 안 좋아요. 글로벌 지금 맞아요. 시장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부 예. 충격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걸 뭐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죠. 맞아요.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아무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죠.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미국을 제외하면 위험한 건 중국하고 사실이니까.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요. 안 좋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점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지금 아무튼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의 경제가 사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체질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약발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좀 저성장 국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런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잖아요. 성장률 떨어지고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공급을 놓고 봐도 서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이라고 할 때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제외한 겁니다. 제외.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물량이 한 3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 그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좋아요. 2기 신도시는 사실 판교랑 광교 빼놓고는 위례 정도 빼놓고는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입지가 서울하고 되게 멀었고. 근데 김포나 뭐 이런 데. 예, 맞습니다. 너무 멀어요, 사실. 그래 멀었는데 3기 신도시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좋은 데가 꽤 있어요. 근데 전체 물량이 한 35만 가구 되거든요. 거의 100만 명. 예.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4년 있으면 공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서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2024년까지는 공급이 꽤 많이 돼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간 필요한 아파트 호수를 한 3만 호 정도 보거든요. 근데 3만 호를 다 넘어가요. 예. 신축해야 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3만 원 정도 보는데. 계속 공급돼야 되는 아파트들이 신축들이 근데 3만 호 이상 계속 공급될 것 같아요. 2024년까지는. 그래서 공급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또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다 열거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뭐 사실 저는 뭐 정말 부동산 정책만 생각하면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죠. 열불이 이 나죠. 정부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가격을 올리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랑은 다르죠. 올리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 정부 정책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걸리지 누적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출을 잡는다. 대출 맞습니다. 규제를 엄청 세게 했죠. 세게 했고 해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에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어서 그것도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죠. 정부 정책도. 제가 보기엔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 그 재료는 단 하나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사상 최저점이잖아요. 1.25%. 단 그거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7월까지의 대체적인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8월이나 9월의 거래량의 추세는 어느 정도로? 8월 거래량은 지금 아직 완전히 다 집계된 건 아닙니다. 네. 집계된 건 아닌데 10월 말 돼봐야 사실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11월 초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보다는 좀 준 것 같아요. 좀 준 것 같고. 그게 꺾이면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일 텐데요. 예. 그게 꺾이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7월이 정점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세 하락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기준금리를 말씀하셔가지고 금리가 1.25까지 지금 떨어진 야, 거잖아요. 뭐 사상 최저금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낮았을 때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25였다가
이 정부 들어서 그것도 뭐 그냥 미적미적 올리기 싫어 죽겠는데 예. 올리는 뭐 모양새로 2번 올렸죠. 예. 1.7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2번 내려서 1.25까지 떨어진 거죠. 1.25인데 지금 정부 하는 걸 보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세계 네. 경제도 안 좋아지면 의뢰 그냥 또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공식처럼 얘기를 아무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그러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25에서 더 내려간다. 네. 예, 그러면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는 게 두 예,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전제가 뭡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막 들어온다고 그게 가능하려면 전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레버리지 이거죠. 규모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라는 게. 근데 대출은 아무튼 지금 굉장히 세게 조이고 있거든요. 그 다주택자들 대출은 사실상 안 되죠. 네. 안 되고 자기 돈 갖고 해야 예, 되는 거죠. 1주택자도 보면은 굉장히 잘라놨어요 지금. 고가주택은 더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정부가 전세 사업 그 전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잘라놨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또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 받아서 그것도 좀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많이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무튼 제한돼 있으면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게 시장에 들어온 게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꽤 제한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금리가 낮다는 게요. 부동산 시장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지 투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있겠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그렇죠. 바닥이란 얘기예요. 예, 바닥이란 얘기예요. 예. 수익이 잘 안 난다. 예, 오죽하면 그렇게 금리를 낮추겠어요. 그래서 그건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반증을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참여정부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참여정부 때는 그때 뭐 투기가 말도 못했잖아요. 말도 못했는데 그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3% 4%였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뒤로 넘어가죠. 지금 3% 해보세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사람들이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네.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경제 주체들 체력이 좋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든 뭐 아니면 근로소득이든 소득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대출을 그 금리가 그렇게 비싸도 사람들이 투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체력이 굉장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걸 참여정부 봐야 되겠죠. 때는 금리가 높음에도 투기가 일어난 거는 네. 뭐 하여튼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그렇죠. 금리가 4%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뛰어들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1.25%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 경제 체질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고 예.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완전히 세게 조여놨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조여놨죠. 수가 없다. 예. 최근 부동산으로 유입될 만한 루트는 지금 차단이 돼 있는 됐다. 거다.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실수요자.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만만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살 사람들은 지금 많이 거의 샀죠. 그렇게 봐야죠. 예. 하긴 뭐 지금 평균 그 주택 가격이 서울에 예. 8억이 넘었으니까요. 예. 평균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렇죠. 미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8억을 어떻게 벌어? 지금 정신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네. 뭐 아, 결국엔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들, 변동 금리를 갖고 있던 그렇죠. 사람들은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드는 그렇죠. 효과가 네,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 예.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이제 올라가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거고 또 네. 하나는 은행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건데 음. 그거를 부동산으로 유입하는 루트는 차단했다. 차단했으니 더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그럼 다른 정말로 어떤 그 생산 생산적인데, 유발되는 곳으로 유동성이 흘러가게. 흘러나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적 어떤 약간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분석과 함께 지분 권리다라고 하는 당위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낮추는 게 답이다. 그렇죠. 당위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적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네. 높지 않느냐라는 네. 분석. 나라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이게 삶이 우리가 3만 불 넘어갔다는데 그 인당 GDP가 3만 불 넘어갔다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더 이렇게 더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더 사실. 끔찍해졌어요. 그렇죠. 예. 더 그 전부 다 끔찍해졌어요. 부동산으로 때려박은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세상을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3만 예. 불 예. 얘기할 때. 그렇죠. 참 예. 너무 쉬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경 대표님의 오늘 설명은 다른 유튜버와 다른 또 인터넷 기사들 신문 기사들과 좀 달리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네. 떨어질 거다라고 네. 하는 주장입니다. 네. 네. 자 확실히 그러면 다른 주장입니다. 그런 순 있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지금 아무튼 올해 들어서 거래량도 좀 회복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회복됐죠. 회복됐어. 회복됐고 2018년만큼 못하지만 회복됐고 그 다음에 가격도 아무튼 지금 심지어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신고가 갱신한 데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는 그러게요. 네,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거는 그냥 뭐라 하면 좋을까? 그 미디어들 뭐 이게 미디어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미디어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합작해서 만드는 부동산 시장에 보면 또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주처럼 지금 사람들이 떠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일종의 프레임 여론 조작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먹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기대 상승감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그 탓이 가장 큰 거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상승의 우호적인 요인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금리인데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맨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고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주택자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계속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키냐면 지난번에 화폐 개혁 얘기 나왔잖아요. 화폐 개혁하면은 실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할 거다. 그런 얘기겠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럼 공급이 준다. 공급이 준다. 내년 신규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 공급 안 줄었고요. 공급 준 적이 없어요. 그거 지난번에 해봤지만 우리가 공급이 줄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신규 아파트 가격이 왜 올라가나요? 새로 지금 민간 택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심지어는 뭐 아주 많게는 40% 정도까지 싸게 나오는데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거 사지 왜 새 아파트를 지금 그 비싼 가격에 왜 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냥 공급이 그냥 아예 공급 절벽 상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가 마지막 새 아파트고 가장 비쌀 거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그러면은 건설사 다 망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날의 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3기 신도시 보상금 뭐 그게 또 흘러 들어온대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정부에서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거고 그것도 뭐 토지나 이런 걸로 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참여정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가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렸어요. 그때 가격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이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떤
팩터가 있을 때마다 뭐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연결시켜요. 네.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짓말도 아니에요. 네, 새빨간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영향을 사실은 받아서. 예, 전부 다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키고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당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컨대 지금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가격이 평당 8천만 원 하는 데가 천지예요. 예? 근데 그런 아파트를 지금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좀 붙었는데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강남 사람들은 팔고. 거기 정보가 누가 더 많겠어요? 강남 사람들이 더 많죠. 지방 사람들은 하다가 지금 뭐 물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예, 그러니까 생각이죠. 대표님의 설명은 지금 그나마 조금 올라간 것도 거짓 프레임. 맞습니다. 약간 자칭 타칭 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 거짓 프레임 때문에 네. 영향을 받아 올라간 거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럼요. 결국에는 내려갈 거다. 네. 예, 그런 다음 달에 거래량을 보면은 그게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되겠네요. 네, 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올해는 올 7월이 정점 아니었던가. 예.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향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보다 18년이 줄었고 평균을 내보면 총 거래 건수를 보면 18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점점 줄고 있어요 경향적으로. 그건 분명해요. 네. 근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가격의 선행 지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대세 하락의 전조다. 초입입니다. 초입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 13년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2012년보다 13년이 가격은 더 바닥이었어요 서울이. 단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래량을 보면요, 12년보다 13년이 더 많이 붙었어요.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은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그게 뭐냐? 대세 상승의 출발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2014년 가을부터 쉼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최장 지금 사실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0% 오른 아파트들이 서울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소 100% 오른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뭐 강남 아파트 가격 수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서울의 변두리 역세권 새 아파트들이 그 가격에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좀 통계를 보면 14년 7월에는 평균 주택 가격 서울에 4억 9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는 8억 1천. 8억 1천. 네. 거의 배 올라간 거죠. 배가 올라간 거예요. 배보다 훨씬 올라간 네. 아파트도 많다는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아울러 아파트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으니까 평균 내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서울의 새 아파트들 강남에 입지 어지간하고 대규모 단지 이런 게 평당 8천만 원 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8천만 원이 넘으면 32평이 얼마예요? 25억이 넘어요. 25억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돈 버는 직업이 개업 의사들이잖아요. 그 페이닥터 말고 부부가 개업이더라도 그거 살려면 뼈 빠지게 10몇 년 모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은 고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 같은 데도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보면 평당 4천 다 넘어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는 네, 어지간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냐 모르죠.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데 단계적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았다. 머지않았고 예, 어금니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 지금 들어가면 진짜 잘못하면 인생이 매우 괴로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 아주 친절하게 싶었어요. 다 설명해 주셨네요.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는 거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해야 하잖아요. 네. 지금 집 살려면은 네. 아니, 8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8억짜리 집 살려면은 최소한 5억은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억 빚졌다가 이거 진짜 그렇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아작나지 아작. 아이고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준금리의 역설이 사실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서민들을 위해서 낮추는 건데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금리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어떤 그렇죠. 그런 현상을 글로벌하게 지금 계속 지금 겪고 있어서 지금 뭐 네. 피케티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 자산의 차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정부가 세심하게 좀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준금리 내리면서도 그런 자산 불평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좀 뭐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이참에 금리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냥 뭐 아니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야지 물가가 오르면 뭐 금리를 높여야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그게 맞는지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경제학적으로 통화주의자들 그 신자유주의자 그게 바로 진짜 신자유주의인 건데 네.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예. 그게 거의 이제 뭐 그 끝에 다다랐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그럼 경제판은 뭐냐라고 하는 주제가 아직 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관성 예,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과연 그게 예. 지금 실제로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하면은 의도했던 대로 경제판이 돌아가는 거냐? 요거는 또 완전 다른.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죠. 그러지 결국에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건 투자나 소비나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거냐? 저는 뭐 절대로 못 믿겠어요.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봐야 됐더니 자산 시장만 커지잖아요. 예, 2000년대 이후로 특히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부동산을 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부동산은 그건- 아무것도 생산하지 네.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자산 양극화만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지금 벌려놓은 네. 거잖아요. 그게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급 진단 서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지금 물렸다간 개고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아주 강력하게 데이터를 곁들여가면서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내려갈 것이다. 네, 예. 이를 악물고 참으시랍니다. 예. 뭐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고하시고 중요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